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예, 경제 돋보기입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비도 상당히 급하고 중대한데 이런 준비에도 좀 차질이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오늘은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혹시 감기 안 걸리셨어요? 네, 감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네, 저는 마음도 혼란스럽고 감기까지 걸려가지고요. 네, 예, 아들놈 때문에 걸린 것 같아. 네, 예, 어떡하죠? 전염이 된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뭐 자식은 뭡니까 이 의무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치유해야 될. 아이 진짜. 요즘 할 일이 많은데 감기 걸리니까 좀 짜증스럽더라고요. 예. 마음 쓸 때도 많은데 대통령의 그 제 4차 대국민 담화, 뭐 대국민 포고라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코노미스트의 한 사람으로서 불확실성이 또 더 증폭이 됐다. 언서턴티.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 경제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를 굳이 딱 하나만 꼽으라면요. 네. 경기 침체도 아니고 폭망도 아니고 불황도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안개 속의 이 불확실성. 네. 지금 어저께 경제학자들 약 한 500명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도 거기서 제목이 불확실성의 제거를 위해서 우리 같이 노력하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 불확실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각 개인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헷갈리면 소비, 투자, 생산, 활동을 일단 멈칫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이제 대규모 기업이나 또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대신 맡아서 거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경제가 잘못될 것 같다면 잘못되는 대로 베팅을 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투자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스스로도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을 맡긴 사람한테 나는 이래서 투자했습니다라는 말을 논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관두게 돼요. 특히 우리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해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한국 좀 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 잘 되는 경제도 펀다멘탈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제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건데 이 대국민 담화 내용은로 보더라도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해결책이 보였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골치 아파지겠구나 하는 이런 우려가 더 증폭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담화로 인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우선 총평부터 좀 해주시면 12월 3일 날 이른바 이제 내란 사태가 시작돼서 지금 14일이니까 열하루쯤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 특히 경제당국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신속하게 국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급격한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주가 하락 등을 막기 위해서 외환 관리 또 유동성 관리 이런 점에서는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국가의 어떤 리더십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주가 상황이나 환율 상황 이런 것은 뭐 나름대로 우려보다는 그런 대로 선방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중에 상당수는 대외 관계, 외국 해외를 향해서 걱정 없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이 메시지들도 해외에서 해외 투자가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지켜주는데 시간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뭐 10일 정도 오케이. 그런데 그 방향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한꺼번에 불신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맞고 있지만 그러나 잘 표현해 주신 대로 얼음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살얼음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위태위태하게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두 개잖아요. 대통령하고 국회인데 네. 대통령이 사실상 무력화돼 있잖아요. 예. 역할을 못하는 예. 상태니까. 그러면 경제당국이 국회랑 소통을 많이 해서 예.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빨리빨리 해 나가면 그것도 좀 신뢰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더 예. 좀 대화를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소비가 진짜 이 뭐라 그럴까 꽁꽁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쓰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올 연말에 있었던 망연의 각종 연말 미팅 이런 게 뭐 거의 대부분 취소됐거든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연말에 선물 주고받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줄이는데 현재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는 탄핵 정국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계엄령 정국이 오기 전에도 우리 수출은 비교적 견조했습니다. 그런데 소비가 안 되는 특히 중산층, 서민층들은 수중에 돈도 없고 특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주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소비가 줄고 그 돈이 안 들면 영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어떤 상당히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질 임금이 지금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돈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중산 대중들이 월급 봉투상으로는 급이 올랐어요. 근데 물가는 그거보다도 더 올랐고 또 대부분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빚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돈도 없는 그런 맞아요. 상황인데 지금 사회 분위기도 아주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움츠러드는 게 맞죠. 그러면 정부가 뭐랍니까 그 금리나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하고 뭐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런데요 지금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금리 찔끔 내린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거기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때 뭐 예를 들어 차에 엔진도 정상이고 또 뭐 각종 기계 메커니즘이 다 정상일 때 거기 기름 좀 더 넣어주면 잘 갈 수가 있고 윤활유 쳐주면 잘 갈 수가 있지만 지금은 엔진이 문제구나. 그렇습니다. 엔진, 기계 장치, 네. 전력 전달 장치 이런 게 흔들리는데 그 윤활유 좀 받아준다고 또 근본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금리를 자칫 잘못 인하하면 우리 돈 가치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도 상당히 고민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언뜻 그러니까 최저점은 찍은 거죠?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거죠? 단정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볼 수는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 예. 주가 상황만 놓고 보면 계엄령이 터졌을 때 주가가 며칠간 아주 꼬꾸라졌다가 이후에 지금 나흘 연속으로 살아나고 있는데요. 주식 상황은 하루에도 열 몇 번 또 엄청나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정시가 떨어졌을 때 또는 조금 살아났을 때 누가 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그 방향성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나흘 동안 주가가 코스피, 코스닥 현재 계엄령 상황까지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요. 가장 중요한 우리 증시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해외 신뢰와 관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파는데 주가가 어떻게 올랐느냐, 왜 회복을 했느냐, 한마디로 기관 투자가 연금, 기금 또는 각종 국공육 기업 이런 기업체들이 주식을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만회가 된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운영하는 증시 안정펀드 10조, 채권 안정펀드 30조, 이 40조의 실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또한 불확실성이 깊어지면 한꺼번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기관이 받쳐주고 있다고 그러지만 기관도 어떤 이 자기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어떤 돈줄처럼 계속 뽑아낼 수는 없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기관도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그때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까지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종합 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 세상에 그렇습니다. 무슨 예. 일이든 다 예. 그런 거죠. 그 원달러 환율은 어떻습니까? 예, 환율이 계엄령 이 발표됐던 그 직후에 그때 외환시장은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1,442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한때 우리가 외환위기 크게 두 번을 겪었는데요. IMF 외환위기 1997년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마다 환율이 1,400원 올라가면서 경제 불안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우리 건국 이후로 환율이 1,400원 올라간 게 그 두 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계엄령 터지기 전날부터 이미 올라가 있었는데 계엄령 터지면서 1,442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질서 있는 해제 건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안정이 됐어요. 그러나 현재 여전히 1,430원. 이 1,430원이니까 위기 상황인 1,442원보다는 안정이 됐죠. 그런데 이게 그 지난 10월 달에 최저점인 1,309원에 비해서는 한 달 반 사이에 지금 10%가 오른 겁니다. 환율이 한 달 반 사이에 10%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경제 추세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환율도 아주 살얼음판을 긋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환율이 되면 환율이 높아지면 예. 기업들은 좀 힘들잖아요. 빚도 늘고. 예. 지금 빚이 뭐 사상 뭐 최고라 그러던가요? 610조를 넘었다는 거네요. 예. 이 경제 원론 교과서에 보면요. 환율이 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가장 좋은 점 그것은 수출 기업 입장에서 우리나라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환율을 일부러 올린 적도 있습니다. 환율을 올릴 때 미국이 반대해서 올리지 못하고 그것이 한미 간의 외환 환율 마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전문가들이 환율 오르면 좋은 거 아니야? 수출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지금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좋은 측면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을 그렇죠. 하면 예. 그것은 환율 상승의 효과를 별로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원자재 수입하는 업체들은 부담, 특히 석유화학 업체라든지 그밖에 그 각종 어떤 식품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데 특히 지금 단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요. 환율 포트폴리오 전략에 실패한 기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이나 탄핵 이런 문제가 와 이제 그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죠. 지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금리 인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린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끝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그때부터 국내에서 빚을 빌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제시장으로 나가서 달러 빚을 얻어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될 거니까 앞으로 원하는 강세가 될 것이고 그렇게 배팅한 사람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환율이 오르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빚을 빚어왔던 사람들은 그 빚 자체보다도 환율 때문에 돈을 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에서는 급격한 환율의 급 반등에 따른 쇼크가 상당히 지금 그 다가서고 있고요. 특히 뭐 일부 기업들은 미국에 해외 투자하려고 했다가 그 돈을 달러 빚으로 내놔서 해외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달러를 얻는데 필요한 돈 가치가 폭락을 했으니 이 사태가 환율이 1,400원대로 오래 간다면 그런 기업들 특히 최근 보름 정도 한 달 보름 정도의 외국 빚을 많이 가져왔던 기업들 업체 명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기업들은 지금 하루하루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 좀 늘어나는데요. 외환 보유고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지금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 외환 보유고라는 게요. 우리 국가 공권력이 갖고 있는 달러나 금, 국제에서 통용되고 있는 유동성의 총량을 외환 보유고라고 합니다. 외환 보유액이라고도 하는데 이 외환 보유액은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9위입니다.
80억 달러 정도를 갖고 있고요. 현재 우리 외형 경제 덩치가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외환 보유고는 우리 국력에 버금가게 상당히 뭐 튼실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IMF 경제 위기를 맞았던 1997년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 39억 달러였습니다. 국가 부도나기 직전에.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 4천억이 넘어가니까 10배가 넘는 수준인데 뭐 그 상당히 뭐 견실하죠. 그런데 이제 이 외환 보유고도 한꺼번 빠져나가면 예를 들면 한국 돈이 떨어질 것 같으면 너도 나도 돈을 달러로 바꾸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서학개미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좀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가가 떨어지고 한국 경제가 안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좀 생각 있는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안 사고 해외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을 엄청나게 삽니다. 그 잔고가 180조 정도 됩니다. 오늘 현재요. 우리 돈으로? 예, 우리 돈으로. 그런데 한국 주식이 워낙 안 되고 한국 경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대기업들이 쪼개기 뭐 이런 걸 해서 소액주주들 가슴에 아픔을 주고 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그 한데 그 나가는 것 자체가 그 투자를 달러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환율을 올리고 환율을 올리면 투자가들이 더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430원이니까 괜찮다,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 안정된 신호 한 달 후면은 뭔가 좀 질서 있게 뭔가 잡힐 거야. 이것을 확실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IMF 때 39억 불이라고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 한 4천억 불 넘다 그러면 10배가 아니라 100배인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튼실하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주식은 이제는 우리나라 그 개미들이 해외 주식 투자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뭐 본인의 선택이기도 그 하고 타다는 게 아니고요. 전혀 그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특히 저는 그 기업들의 대주주들 자기들 몇 푼 더 벌려고 소액주주들을 얼마나 많이 고통을 줬습니까? 물적 분할 쪼개기 멀쩡한 주식 쪼개가지고 소액주주들을 완전히 소외시키는 이런 제도. 그래서 정부가 밸류업 같은 거 하겠다고 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거기다가 한국 정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 정치 리스크. 그러다 보니까 뜨라는데 그런 것부터가 이제 서학 개미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어떤 안도감, 책에 있는 어떤 트랜지션 이것들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세계 왜 그 유명한 그 신용 평가 기관 있잖아요. 뭐 무디스, 뭐 S&P 3대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투자가 입장에서는 우리가요 짐바브웨라는 나라나 뭐 튀르키예 이런 데 투자한다 이랬을 때 그 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크레딧 레이팅 회사들을 보고 그게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또는 앞으로 들어올까 말까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는 해외 투자가들은 신용평가를 보고 하는데요. 1997년에 한국 경제가 IMF 상황으로 갈 때도 그때도 무디스라는 곳이 한국 신용평가를 떨어뜨릴 때 그때 한국 언론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디스 너나 정신 차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신용평가 별로 신경 안 썼거든요. 뭔지 잘 모를 때죠. 제가 그때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었는데 본사로 기사를 보냈는데 기사를 안 내줘요. 그렇지만 본사 데스크에서 너 무디스하고 같은 편이야? 왜 한국 경제 나쁘게 얘기하는 걔들의 뭐 평가를 보도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무시한 결과 한 달 후에 한국 경제가 폭망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행히 세계 신용평가 회사가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0개 개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국제 공신력이 가장 높은 게 이제 3개인데 무디스, S&P, 그다음에 피치 이게 시장 점유율이 한 95% 돼요. 이 3개 평가 회사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한국 신용 등급을 조정할 만한 어떤 이유도 못 찾겠다. 오히려 S&P 같은 데서는요. 프랑스보다 한국은 더 안전하다. 프랑스 지금 정권 내각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용평가 회사가 한국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짧게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그 탄핵 국면이 빨리 정리가 되면 좀 나아질까요? 이제 정상화 될까요? 뭐
누가 그 대통령이 되거나 또는 탄핵 시간이 며칠 걸리냐 이거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여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돈에는 어떤 이데올로기도 없고 예. 오로지 내 수익이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이 보장되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떤 미래 예측 가능한 명확관화한 법 질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변화할 수만 있다면 가능성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 세력들이 그 어떤 처리에 불만을 품고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이런 오만불순한 생각을 안 하고 안 할 것 같은 확신만 있다면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체계적인 어떤 트랜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